멕시코가 20년간의 세금 약속을 뒤집고 삼성에 42조 원을 청구하자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겨우 한국 기업 하나 때린다고 나라가 흔들리겠어? 멕시코 재무장관은 자신만만했습니다. 20년간 합법이었던 세금 제도를 하루아침에 탈세로 뒤집고 42조 원을 삼성에 소급 청구했죠. 공장에 박힌 42조 원을 인질로 잡으면 삼성은 꼼짝 못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72시간, 삼성이 준 마지막 72시간이 끝나자 40만 명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가 뒤집으면 어떤 기업이 이 땅에 남겠습니까? 큰 땅덩어리만 믿고 자만하다가 경제가 붕괴된 멕시코의 참혹한 교훈. 지금부터 그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디에고, 삼성놈들 탈세 규모가 국가부 체급이라는 거 알고 있나? 에르네스토 청장이 테킬라 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독한 술기운과 시가 연기가 뒤엉킨 그의 집무실은 비정상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위압감에 눌려 고개를 숙인 채 그가 내민 서류 뭉치만 바라보았습니다. 멕시코시티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서 청장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정복자처럼 껄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이 우리 국가 전체를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지 말입니다. 저는 디에고입니다. 멕시코 세무행정국 SAT에서 20년간 세무조사를 담당해온 전략기획국장이었습니다. 숫자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일해왔지만 그날 제 앞에 놓인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흉기였습니다. 청장은 이미 취기가 올랐는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6천억 원이야. 삼성 한 군데에서만 당장 뜯어낼 수 있는 돈이 6천억 원이라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전기까지 다 합치면 40조 원이 넘는 돈이 우리 주머니로 들어올 거야. 지난 20년간 저놈들이 우리 땅에서 꿀을 빨았으니 이제 그 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나? 청장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멕시코 국가대법원의 판결문을 마치 보물지도라도 되는 양 흔들어 댔습니다. 그 판결문은 멕시코의 조세 환경을 뿌리째 흔드는 독배였습니다. 바로 V5 페디멘토라고 불리는 가상 수출 제도에 대한 소급 과세 결정이었습니다. 멕시코는 지난 20년 동안 물건이 실제로 국경을 넘지 않아도 서류상으로 수출 처리만 하면 부가가치세인 VAT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마킬라도라라고 불리는 수출 진흥 제도의 핵심이었죠. 삼성은 정부가 만든 이 규칙을 20년간 성실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는 이 제도가 탈세 통로였다며 말을 바꾼 겁니다. 물건이 멕시코 땅에 남아있으니 수입으로 간주해 16%의 세금을 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것도 지난 5년치를 소급해서 말이죠. 청장님, 이건 이중과세입니다.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가 뒤집으면 어떤 기업이 멕시코에 투자하겠습니까?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약탈입니다. 제 항변의 청장은 테킬라 병을 책상에 콱 내리쳤습니다. 약탈. 자네는 멕시코 공무원인가? 삼성 직원인가? 대법원이 이미 길을 열어줬어. 그루포 살리나스 판결 못 봤어? 국가 세수 확보가 법리보다 우선이라는 게 지금 우리 대법원의 뜻이야. 저놈들은 우리 땅에 공장을 박아놨어. 45조 원짜리 설비를 두고 어디로 도망가겠어. 삼성은 독 안에 든 쥐야. 독 안에 든 쥐. 그 오만한 확신이 청장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케레타로와 티후아나에 있는 삼성의 거대한 공장들이 멕시코의 인질이라고 믿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이라고 부르죠.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라도 기업은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장관실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르나르도 재무장관은 이번 세금 추징을 니어쇼어링 특수를 이용한 국가 재정 확보의 결정타로 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 시장 옆인 멕시코로 몰려드니 배짱을 튕겨도 된다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기업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세금의 액수가 아니라 국가가 언제든 약속을 뒤집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다음날 삼성의 멕시코 법인 대외협력실장인 임재석 실장을 만나기 위해 케레타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공장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삼성의 로고가 박힌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경제의 혈관과도 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 활기찬 풍경이 그날따라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임 실장은 저를 맞이하며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제가 내민 6천억 원짜리 세금 청구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디에고 국장님, 멕시코 정부가 정말로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겁니까? 20년간의 신뢰를 단 한 장의 판결문으로 지우겠다는 뜻인가요? 실장님,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운 만큼 삼성이 파트너로서 기여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저는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임 실장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명함은 평소에 쓰던 것과 달랐습니다. 뒷면에는 붉은색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땅에서 기술은 멈추고 자본은 가장 빠른 길을 찾아 떠난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의 거대한 생산 라인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마치 최후의 결단을 내린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이 45조 원의 자산을 포기할 리 없다는 이성과 저 눈빛은 이미 떠날 준비를 마쳤다는 직감이 충돌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에게 분석관 안드레아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데이터는 저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장님, 이상합니다. 삼성의 물류 흐름이 바뀌었어요. 완제품 수출 데이터가 급감하고 있고 대신 핵심 부품과 설계 장비들이 서비스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미국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안드레아가 보여준 모니터에는 멕시코 국세청 전산망의 이상 징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의 자산 목록에 등록된 수만 대의 로봇, 팔과 정밀 제어 장치들의 상태 값이 하나둘씩 확인 불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서서히 숨을 멈추고 있는 듯한 기괴한 광경이었습니다. 에르네스토 청장은 여전히 승전보를 기다리며 축배를 들고 있었지만 저는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멕시코가 삼성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 사실은 삼성이 멕시코라는 거대한 감옥의 열쇠를 부러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72시간 뒤 멕시코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을 전대미문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에르네스토 청장의 방은 여전히 승전보를 앞둔 사령부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져온 물류 데이터와 자산 비활성화 보고서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매직칼 잔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디에고, 자네는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숫자에만 매몰되니까 진짜 권력의 흐름을 못 읽는 거라고. 삼성이 텍사스 주정부를 만난다고? 그건 우리를 겁주기 위한 전형적인 블러핑이야. 벼랑 끝 전술이라고 들어봤나? 지금 저놈들이 하는 게 바로 그거야. 청장은 잔을 비우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저는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보고서를 그의 눈앞에 밀어 넣었습니다. 청장님,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케레타로 공장의 전력 사용량이 지난 3일간 정밀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공정 자체를 종료하고 데이터를 백업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티우아나의 핵심 장비들,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이 넘는 그 노광 장비들이 지금 서비스 센터로 보낸다는 명목으로 국경 근처까지 가 있습니다. 이건 도망치겠다는 신호입니다. 청장은 제 말을 비웃듯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도망? 어디로? 미국? 미국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자네가 더 잘 알잖아. 텍사스에 공장을 지으려면 최소 5년은 걸려. 그동안 삼성은 시장 점유율을 다 뺏길 텐데 그런 멍청한 짓을 하겠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저 공장들에 박힌 45조 원이야. 저건 우리 땅에 박힌 인질이라고. 삼성이 떠나는 순간 저 설비들은 우리 멕시코 정부의 소유가 되는 거야. 우리가 삼성의 기술을 공짜로 먹는 건데 우리가 왜 겁을 내야 하지? 청장의 눈에는 탐욕의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삼성이 이 45조 원이라는 매몰 비용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글로벌 기업에게 45조 원은 뼈아픈 손실이지만 국가가 법을 뒤집어 계속해서 수십조 원을 뜯어내려 한다면 그 손실은 오히려 탈출을 위한 정당한 비용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재무부 장관실에서는 더 참혹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베르나르도 장관은 멕시코 재계 수뇌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번 세금 추징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멕시코는 글로벌 기업의 하청 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 시장의 문을 쥐고 있는 문지기입니다. 삼성이 우리 법을 어겼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42조 원의 세금은 우리 멕시코 국민의 복지와 인프라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저들은 절대 못 떠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제 발로 둥지를 떠나는 거 봤습니까? 장관의 연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눈이 먼 판사들과 관료들은 이미 그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삼성은 기술의 선구자가 아니라
그저 언제든 짜낼 수 있는 젖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멕시코시티 외곽의 한 비밀스러운 카페에서 기아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전기의 현지 법인장들이 모인 자리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삼성에 떨어진 세금 폭탄이 결국 자신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법인장이 나지막이 내뱉은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멕시코는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법이 정치의 시녀가 된 순간 신뢰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삼성의 결정을 따를 겁니다. 삼성의 결정, 그 단어가 카페의 공기를 차갑게 얼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삼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집단 탈출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에르네스토 청장의 지시에 따라 삼성에 대한 강제 압류 집행 서류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자산을 몰수하겠다는 최후의 카드였습니다. 청장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펜을 휘둘렀지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책상 위에 놓인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삼성 케레타로 공장의 메인 서버실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트래픽이 감지된 것입니다. 그것은 업로드가 아니었습니다. 삭제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공정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가 멕시코의 전산망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임재석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디에고 국장님, 멕시코가 황금 거위의 배를 가르기로 했다면 거위는 더 이상 알을 낳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혼을 챙겨 떠납니다. 영혼을 챙겨 떠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삼성의 법무팀을 이끄는 박준혁 상무가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고 청장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멕시코 정부의 모든 요구를 거절한다는 공식 통보서와 함께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출된 소장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청장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압류 명령서 못 봤어? 지금 당장 6천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공장 문을 닫게 할 거야. 박준혁 상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청장님, 공장 문을 닫는 건 저희가 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멕시코 내 삼성의 모든 생산 설비는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던 그 45조 원짜리 기계들, 이제부터는 전기도 안 통하는 고철 덩어리가 될 겁니다. 청장의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박 상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멕시코에서의 모든 비즈니스를 청산합니다. 42조 원의 세금, 꿈에서나 받으십시오. 우리는 그 비용으로 텍사스의 세계 최대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에게 세금을 깎아주며 환영하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도둑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박 상무는 말을 마치고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청장은 소리를 지르며 부하들을 불러 모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멕시코 전역의 삼성 공장에서 불이 꺼지기 시작했다는 속보가 뉴스 채널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자부하던 그 45조 원의 자산이 왜 고철이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장으로 들이닥친 압류 요원들이 마주한 것은 살아있는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기계의 공동묘지였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소가 빠져나가는 진공실처럼 숨이 막히는 압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SAT 본부의 대형 모니터들에는 붉은색 숫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멕시코 경제의 심장박동이 멈춰가고 있다는 데이터의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켜쥐고 화면을 넘겼습니다.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수직 낙하하고 있었고 멕시코 페소화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매도가 아닙니다. 탈출입니다. 안드레아가 창백해진 얼굴로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보고서에는 삼성뿐만 아니라 기아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수많은 한국 기업 협력사들의 자금 흐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조용히 달러를 매수하며 송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42조 원이라는 공돈을 꿈꾸며 축배를 들 때 그들은 이미 멕시코라는 배에서 내릴 구명보트를 모두 띄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임재석 실장이 남긴 명함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땅에서
자본은 가장 빠른 길을 찾아 떠난다는 그 차가운 경고. 그것은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르네스토 청장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관실에서 내려온 지시대로 언론을 통제하며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뿌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디에고, 당장 주식 거래를 중단시켜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라고. 이건 한국 놈들의 공작이야. 시장을 교란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저질스러운 수작이라고. 청장의 고함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은 그의 고함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냉혹하게 움직였습니다. 멕시코 시티 증권거래소의 지표는 단 1시간 만에 8%가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삼성이 떠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멕시코의 제조 기반이 붕괴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삼성 혼자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을 정점으로 형성된 수천 개의 부품 공급망이 한꺼번에 와야 된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케레타로 현장에 나가 있는 하비에르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기계음이 아니라 거대한 엔진이 꺼져가는 듯한 기괴한 정막이었습니다. 국장님, 여기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공장 정문에는 압류를 예고하는 우리 요원들이 깔려 있는데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더 이상한 건 물류 트럭들입니다. 어젯밤 사이에 수천 대의 트럭이 북쪽 국경을 넘었습니다. 통관 서류에는 설비 유지 보수용 예비 부품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공장의 핵심 두뇌인 제어보드들과 설계 데이터가 담긴 서버들이었을 겁니다. 하비에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간 멕시코의 산업 현장을 누빈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이 단순히 공장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라는 국가의 시스템에서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처참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의 1차 협력사들인 멕시코 현지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주문 자체를 취소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미 텍사스 오스틴과 브라질 마나우스 공장으로 모든 생산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멕시코 공장의 주문서가 사라지는 순간 멕시코 현지 40만 명의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당장 삼성을 잡아야 합니다. 이건 세금 6천억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베르나르도 재무장관의 집무실로 뛰어 들어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여전히 창밖을 보며 위스키 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탐욕과 오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디에고, 자네는 겁쟁이야. 저놈들이 쇼를 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하나? 샤 15조 원짜리 기계를 두고 어딜 가? 그 기계들이 다 우리 거가 되면 우리는 전 세계 가전 시장의 주인이 되는 거야. 삼성 없이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돼. 멕시코 기술자들도 이제 배울 만큼 배웠잖아. 그의 말은 무지함의 극치였습니다. 반도체와 가전 그리고 배터리 생산은 단순히 기계만 있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계를 움직이는 수백만 줄의 소프트웨어 코드와 실시간으로 공정을 제어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품질을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삼성이 그 영혼을 빼가면 남는 것은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관실을 나오며 직감했습니다. 멕시코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안드레아가 뉴스 채널을 가리켰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지사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거대한 결단을 환영합니다. 텍사스는 기업의 신뢰를 짓밟는 멕시코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삼성에게 20년간의 법인세 면제와 파격적인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부터 수만 개의 고부가 가치 일자리가 텍사스로 넘어옵니다. 텍사스 주지사의 밝은 표정은 멕시코의 어두운 미래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뺏으려던 42조 원은 이제 텍사스의 번영을 위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멕시코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휘두른 칼날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케레타로 공장의 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공장 내부에 진입한 우리 세무조사관들이 장비에 접근하는 순간 시스템이 자동으로 잠기며 모든 데이터가 소거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삼성이 미리 설정해 둔 보안 프로토콜이 외부 접근을 감지하고 스스로 기밀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이 남기고 간 것은 45조 원의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숫자는 비명을 지르다 못해 이제 침묵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의 영광이 고철 더미 아래로 묻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계의 불이 꺼진 공장 안에서 압류반이 마주한 광경, 그 소름 끼치는 기술적 고립의 실체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케레타로 공장의 정문 앞에는 여전히 멕시코 국기가 새겨진 세무조사관들의 차량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풍당당했던 차들은 이제 거대한 무덤을 지키는 비석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에르네스토 청장의 지시에 따라 마지막 협상 카드를 들고 삼성의 임재석 법인장을 찾아갔습니다. 임 실장은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멕시코 법인의 총책임자인 법인장 직무대행까지 맡게 된 상태였습니다. 청장은 저에게 끝까지 위엄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금 깎아줄 테니 세금을 내고 다시 공장을 돌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협상안이 아니라 파국을 늦춰달라는 비굴한 애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재석 법인장의 집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들도 삼성이 멕시코 정부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감사패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직 책상 위에 놓인 식어버린 커피 2잔만이 이곳에 누군가 머물렀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임 법인장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비치는 저녁 노을이 마치 멕시코 경제의 마지막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법인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급 과세의 범위를 조정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일부 복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중입니다. 제발 공장 가동 중단만큼은 철회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 법인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바라보는 투명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명함 한 장을 손가락으로 톡 쳤습니다. 제가 처음 그에게 받았던 바로 그 명함이었습니다. 디에고 국장님, 멕시코 정부는 비즈니스의 기본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시장에서 흥정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한 번 깨진 거울은 아무리 정교하게 붙여도 그 금이 사라지지 않죠. 우리는 20년 동안 멕시코를 믿었습니다. 정부가 만든 이맥스 프로그램을 믿었고 V5 가상 수출 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그 20년의 성실함을 단 한순간에 탈세라는 낙인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임 법인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송곳 같은 날카로움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사 이사회는 멕시코 법인의 모든 자산을 장부해서 손상 처리했습니다. 45조 원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을 지키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손을 잡고 미래를 불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멕시코를 우리의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막으려 입을 뗐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 말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태블릿을 켜서 멕시코 세무행정국 SAT의 전산망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복잡한 상태 메시지들이 실시간으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국장님네 전산실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삼성의 모든 자산은 이제 디지털적으로 사용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멕시코를 떠나는 것은 물리적인 이동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멕시코라는 국가의 데이터 경제 지도에서 삼성을 완전히 삭제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남겨진 로봇들과 서버들은 이제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는 침묵의 거인이 될 겁니다. 임 법인장은 명함을 집어들어 제 가슴 주머니에 꽂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국장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키려던 그 조직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목을 직접 비틀었습니다. 거위가 죽고 나면 주인에게 남는 것은 피 묻은 손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희는 이제 텍사스로 갑니다. 거기는 법이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기업의 방패가 되어주더군요. 임 법인장이 방을 나가자 정막만이 집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가슴 주머니에 꽂힌 명함의 무게가 45조 원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장 로비에 거대한 삼성 로고 위로 하얀 천이 덮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신 위에 덮는 수의처럼 보였습니다. SAT 본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에르네스토 청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디에고, 어떻게 됐어? 삼성이 돈을 내겠대? 우리가 조금 봐준다고 하니까 좋아하지?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보았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불빛들을 지탱하던 거대한 산업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청장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이 돈을 내기는커녕 멕시코라는 나라 자체를 자신들의 역사에서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부에 도착하자 전산실 입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가 모니터 앞에 달라붙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에러 메시지가 온 화면을 덮고 있었고, 멕시코 전역에 흩어진 삼성 관련 자산들의 상태 표시 등이 차례로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가 멈추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에서 멕시코의 코드가 사라지고 있다는 디지털 재앙의 신호였습니다. 안드레아가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국장님, 이제 어떡하죠? 삼성의 서버가 우리 서버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했습니다. 압류하려고 했던 그 데이터들, 암호화 키가 다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손댈 수 없어요. 안드레아의 말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독 안에 든 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독 안에 갇힌 것은 우리였습니다. 삼성이 떠난 자리에는 45조 원어치의 고철과 수십만 명의 실업자, 그리고 전 세계 자본이 멕시코를 외면하는 차가운 시선만이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숫자의 비명은 더 커졌습니다. 환율은 미친 듯이 치솟았고 주요 수출 기업들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삼성이 설정한 72시간의 타이머가 마침내 마지막 1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머가 멈추는 순간 멕시코가 자부하던 그 모든 인프라는 영구적인 침묵에 빠져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셧다운의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케레타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72시간, 그것은 한 국가의 경제 체계가 무너지는데 필요한 시간치고는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케레타로 공항을 빠져나와 다시 SAT 본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손목 시계의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멕시코의 국부가 초당 수억 원씩 증발하고 있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도로 위에는 여전히 평화롭게 달리는 차들이 가득했지만 라디오에서는 이미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멕시코 세무당국의 부당한 과세에 항의하며 전면적인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는 긴급 속보였습니다. 세무행정국 본부에 도착했을 때 입구는 이미 화가 난 기자들과 소식을 듣고 달려온 협력업체 사장들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뒷문을 통해 간신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전산실은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에는 평소에 본 적 없는 보라색 경고창들이 가득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성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와 우리 세무국 서버 사이의 연결이 강제로 끊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V5 퍼지 코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저놈들이 우리 시스템에 등록된 자신들의 모든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아가 울먹이며 메인 서버실의 상태를 가리켰습니다. V5 퍼지, 그것은 삼성이 멕시코의 가상 수출 제도인 V5를 통해 관리하던 모든 물류와 세무, 데이터를 통째로 지워버리는 청산 절차의 코드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 확보해야 할 기초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영구 삭제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멕시코 정부가 삼성에 청구한 42조 원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장 막아. 저건 국가 자산이야. 사이버 수사대 불러서 해킹으로라도 중단시키라고. 에르네스토 청장이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시는 무지함의 극치였습니다. 삼성의 서버는 멕시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된 상태로 글로벌 클라우드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손댈 수 있는 하드웨어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이 보낸 V5 퍼지 명령은 이미 전 세계 서버를 돌며 멕시코라는 국가의 접근 권한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이제 48시간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공포를 넘어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멕시코 페소화 가치는 개장 1시간 만에 15%가 폭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환전소 앞에는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려는 시민들의 줄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주유소에서는 기름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소문에 사재기가 시작되었고 대형 마트의 선반은 순식간에 비워졌습니다. 42조 원을 벌겠다던 정부의 큰 소리가 도리어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국장, 재무부에서 연락 왔어. 대통령궁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열린대. 자네도 당장 준비해. 청장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대통령궁으로 향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니어쇼어링의 성지로 불리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멕시코시티가 단 48시간 만에 전운이 감도는 도시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불신과 혼란뿐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베르나르도 재무장관을 비롯한 내각 수뇌부들의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한 판사는 여전히 법대로 하면 된다며 고집을 피우고 있었지만 경제부처 장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법이요? 지금 법이 문제입니까? 삼성물류가 멈추면서 우리 자동차 부품 공장 90%가 가동 중단 위기입니다. 현대와 기아도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우리 국내 총생산의 10%가 날아갑니다. 이건 국가부도 사태입니다. 경제부 장관의 일갈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진동이 울렸습니다. 케레타로 공장 현장에 나가 있는 하비에르 팀장이었습니다.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경찰이 공장을 압류하려고 진입했는데 공장 내부의 모든 로봇팔들이 특정한 각도로 고정된 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어 모니터에는 단 한 문장만 반복해서 뜨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뭐라고 뜨는데? 청산 절차 가동 중이라는 문구입니다. 영어로 Liquidation Protocol Activated라고 떠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숫자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 삼성이 설정한 72시간의 타이머가 이제 마지막 하루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남긴 숫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멕시코가 저지른 오만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기계가 멈춘 자리에 남은 것은 소름 끼치는 정막과 붉게 전멸하는 경고등뿐이었습니다. 장관은 그제야 제 팔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디에고, 어떻게든 삼성 법인장을 다시 만나게 해줘. 내가 직접 사과하겠어. 세금 안 받아도 좋으니 제발 공장만은 돌려달라고 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요. 삼성이 72시간이라는 시간을 준 것은 협상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멕시코라는 불공정한 비즈니스 파트너와 완전히 결별하기 위해 자신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회수하고 시스템을 봉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한 시간이 남았을 때 멕시코 전역의 삼성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괴한 현상이 공장 내부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부재한 국가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하고도 완벽한 기술적 고립의 현장이었습니다. 죽은 기계들이 내뱉는 마지막 금속성 비명 소리를 들으며 저는 멕시코의 영광이 이토록 허망하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72시간의 타이머가 마침내 0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공장의 모든 소음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시에 멈췄습니다. 거대한 심장 박동처럼 울리던 기계의 진동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고막이 아플 정도로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압류 집행반과 함께 케레타로 공장의 메인 생산동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천장의 수천 개 전등이 일제히 깜빡거리더니 기괴한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붉은 빛 아래에서 수백 대의 로봇, 팔들이 마치 전장에서 즉사한 병사들처럼 기괴한 각도로 꺾인 채 멈춰 있었습니다. 뭐해? 당장 전원 다시 올려? 백업 발전기 돌리라고. 에르네스토 청장이 현장 엔지니어의 덜미를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인 제어반의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오류 코드도 경고 문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한 줄의 문장만이 비정상적으로 밝은 흰색 글씨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라이선스 키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영구 폐기합니다. 그것은 삼성이 설계한 기술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게 움직이던 최첨단 로봇들이 이제는 그저 전기도 통하지 않는 금속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한 로봇팔은 반쯤 완성된 배터리 셀을 움켜쥔 채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려다 영혼만 쏙 빠져나간 거인의 사체처럼 보였습니다. 압류반 요원들은 당황하며 기계의 여기저기를 건드려 보았습니다. 45조 원이라는 숫자가 그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겠죠? 이 거대한 기계들을 압류하기만 하면 멕시코가 삼성의 모든 기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계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조 원짜리 정밀 노광 장비도 자동 조립 라인도 버튼 하나 작동하지 않는 고철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장님, 이건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킬 스위치가 작동했습니다. 현지 기술 책임자인 마테오가 제 곁으로 다가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술자로서의 경외감과 절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킬 스위치. 그게 뭔데? 부품 하나 갈아 끼우면 되는 거 아냐? 청장이 달려들어 물었습니다. 마테오는 고개를 저으며
텅 빈 서버렉을 가리켰습니다. 아니요. 소프트웨어적 자살입니다. 삼성은 이 기계들을 움직이는 핵심 알고리즘과 운영체제를 본사 클라우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인증해왔습니다. 72시간이 지나자마자 본사에서 인증 서버를 아예 삭제해버린 겁니다. 이제 이 로봇들은 뇌가 없는 육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장비들을 분해해서 구조를 알아낸다고 해도 그것을 움직이게 할 수백만 줄의 코드가 없으면 이건 그냥 비싼 쇠뭉치일 뿐입니다. 저는 그제야 박준혁 상무가 했던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고수는 배터리를 부수는 게 아니라 배터리의 영혼을 빼간다는 말. 삼성은 멕시코에게 기계를 남겨주었습니다. 45조 원이라는 장부상의 가치를 그대로 남겨준 것이죠. 하지만 그 기계가 생산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단 하나의 열쇠, 즉 기술이라는 영혼은 단 1초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회수해갔습니다. 청장은 미친 사람처럼 기계들을 발로 찼습니다. 42조 원을 징수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대법원 판결을 끌어냈던 그의 위엄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압류한 기계들이 고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습니다. 해킹해. 전 세계에 있는 해커들을 다 고용해서라도 저 코드를 풀어내란 말이야. 이 기계들이 얼마짜린데 이대로 둘 수 없어. 하지만 마테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삼성의 보안 시스템은 최고 수준의 암호 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풀 수 없는 벽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기계들의 내부 메모리가 전부 포맷되었습니다. 단순히 전원이 꺼진 게 아니라 모든 공정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이 공장에서 다시 배터리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공장 내부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들이 뿜어내던 열기가 사라지자 멕시코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멈춰선 로봇 팔 사이로 비치는 석양을 보았습니다. 그 붉은 빛이 로봇의 금속 표면에 반사되어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5조 원이라는 매몰 비용에 덧해 삼성을 가두려던 멕시코는 도리어 기술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들이 가두었던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제 무전기에서 안드레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장님, 케레타로 공장뿐만이 아닙니다. 티우아나 가전 공장, 심지어 삼성과 연결된 모든 협력사들의 전산망이 동시에 셧다운되었습니다. 멕시코 전체 공급망이 마비되고 있어요. 지금 정부 전산망도 마비될 위험이 있습니다. 삼성이 당긴 방아쇠는 단순히 공장 하나를 멈추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멕시코라는 국가의 경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거대한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존중하지 않고 법을 약탈의 도구로 썼을 때 기술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텅 빈 생산 라인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압류를 축하하러 온 정치인들의 차량 행렬이 도착하고 있었지만 이 안에는 오직 죽음과 같은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45조 원의 묘비가 세워진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보여준 기술의 위력은 총칼보다 무서웠고 그들이 떠난 자리는 그 어떤 전쟁터보다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떠난 이 거대한 공백을 노리는 또 다른 포식자들이 국경 너머에서 입맛을 다시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가 잃어버린 그 찬란한 기회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잔혹한 기회의 이동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정막은 국경 너머 텍사스의 환호성으로 치환되었습니다. 우리가 압류한 그 거대한 고철 덩어리들이 멕시코의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침묵할 때 전 세계의 자본은 가장 냉정하고도 빠른 속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뢰를 배신당한 기술이 보여준 마지막 예의는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이 가져온 경제적 파급력은 핵폭탄보다 강력했습니다. 저는 전산실의 붉은 경고등 아래서 전 세계 언론이 쏟아내는 기사들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의 꼬리를 밟았는지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지금 미국 CNN과 블룸버그가 일제히 메인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안드레아가 울먹이며 메인 스크린의 채널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텍사스 주지사와 삼성의 고위 임원들이 나란히 서서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는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의 거대한 확장 조감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파트너를 맞이했습니다. 멕시코가 탐욕과 정치적 논리로 내쫓은 그 기술과 자본이 이제 텍사스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삼성은 오스틴에 2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삼성특별지원법을 통과시켜 향후 20년간 어떠한 소급 과세도 어떠한 부당한 개입도 하지 않을 것임을 법으로 보장했습니다. 주지사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멕시코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문장은 우리 정부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멕시코에서 빼낸 핵심 인력과 데이터,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라 불리는 기술력을 텍사스로 고스란히 옮겼습니다. 멕시코가 압류한 것은 45조 원짜리 깡통이었지만 미국이 얻은 것은 45조 원으로도 살 수 없는 미래의 패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철수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이번에는 기아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한국의 주요 부품사들이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멕시코 내의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생산 거점을 미국과 브라질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리스크라는 단어가 전 세계 금융권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청장님, 지금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이 우리 국채를 무더기로 투매하고 있어요. 신용등급이 정크 수준으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재무부의 한 서기관이 사색이 되어 우리 사무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에르네스토 청장은 이제 소리를 지를 기운조차 없는지 소파에 멍하니 앉아 테킬라 병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신하던 42조 원의 세금은커녕 당장 내일 국가 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삼성을 독 안에 든 쥐라고 비웃던 그는 이제 자신이 거대한 파도의 한복판에 갇힌 쥐 신세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멕시코시티의 거리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삼성협력업체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청으로 몰려들었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는 생필품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싸움이 벌어졌고 주유소는 기름이 떨어져 문을 닫았습니다. 리어쇼어링에 성질하며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던 멕시코가 단 72시간 만에 약탈과 혼란이 지배하는 실패한 국가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임재석 법인장이 남겨준 명함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땅에서 기술은 멈추고 자본은 가장 빠른 길을 찾아 떠난다. 그의 말은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국가는 땅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움직일 수 없지만 지식은 광속으로 이동합니다. 멕시코는 땅의 위력을 믿고 지식을 협박했지만 지식은 비웃듯 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멕시코의 노동자 40만 명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텍사스와 인도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회에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디에고, 자네는 아직도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법을 집행한 게 죄란 말인가? 에르네스토 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법은 정의를 위해 존재하지만 비즈니스에서의 법은 신뢰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휘두른 것은 법이 아니라 강도질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기업도 강도가 지배하는 땅에 자신의 소중한 기술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45조 원짜리 쓰레기고 잃은 것은 멕시코의 미래입니다. 청장은 제 대답을 듣고 잔을 내던졌습니다. 파편이 튀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멕시코라는 나라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텔레비전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베르나르도 재무장관이 돌연 사퇴를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실무진에게 돌리며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장관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가 남긴 오물은 저와 에르네스토 청장 같은 실무자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권력은 달콤한 열매만 따먹고 뿌리가 썩어 나갈 때는 가장 먼저 도망치는 법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멕시코 전역의 삼성 공장 부지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한때 불야성을 이루며 국가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던 그곳은 이제 거대한 유령의 성이 되었습니다. 텍사스의 화려한 야경과 대비되는 멕시코의 어둠, 그것은 단순히 전기가 끊긴 어둠이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절망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 집 앞으로 검찰의 호송차가 도착했습니다. 에르네스토 청장이 이미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저를 주범으로 지목했다는 소식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수갑을 받았습니다. 무너진 왕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누군가를 제물로 바치는 잔인한 의식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수감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신문의 한 구석 기사는 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멕시코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삼성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습니다. 4평짜리 콘크리트 상자. 이것이 25년간 멕시코의 경제 지도를 그렸던 제가 도착한 종착역이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잿빛 하늘에서는 그날 이후로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있으면 케레타로 공장의 그 서늘한 정막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휘두른 숫자의 칼날은 결국 제 손목을 그었고 제가 가두려 했던 거인은 비웃듯 담장을 넘어 떠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텅 빈 공장 부지를 떠도는 유령 같은 소문들과 제 어깨를 짓누르는 40만 명의 통곡 소리뿐입니다. 어제는 안드레아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무행정국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사태 이후 정부의 꼬리 자르기 인사가 단행되었고 저와 가깝게 일했던 동료들은 모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안드레아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장님, 멕시코는 이제 끝났어요. 삼성이 떠난 자리에 중국 기업들이 들어온다더니 그들도 멕시코의 법치 수준을 보고는 발길을 돌렸대요. 대신 텍사스 국경지대에는 매일같이 이삿짐 트럭이 줄을 잇고 있어요. 우리 멕시코의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단체로 이민을 떠나고 있다고요. 국가의 뇌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드레아가 전해준 소식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케레타로의 상권은 완전히 붕괴했고 삼성을 통해 먹고 살던 수천 개의 협력업체 사장들은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42조 원이라는 공돈을 챙기려던 장관과 판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베르나르도 장관은 사퇴 후 해외로 호화 도피를 떠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에르네스토 청장은 모든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운 채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정의를 외치던 대법원의 판결문은 이제 멕시코 경제의 사망 진단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독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임재석 법인장이 남겨준 명함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땅에서 기술은 멈추고 자본은 가장 빠른 길을 찾아 떠난다. 그 문장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겁먹은 자의 촌스러운 읍소라고 생각했죠. 45조 원짜리 공장을 땅에 박아두고 네가 어딜 가겠어. 나는 오만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비명이 아니라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기업에게 신뢰는 자본보다 중요하며 기술은 국경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초월한다는 진리 말입니다. 삼성이 멕시코에 남겨두고 간 45조 원어치의 기계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부는 그 기계들을 국유화해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삼성이 셧다운 코드를 실행한 순간 그 정밀한 로봇들은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금속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사라진 기계는 영혼이 빠져나간 시체와 같습니다. 멕시코의 기술자들은 그 로봇의 팔 하나조차 제대로 구동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 위에 배를 갈랐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갈구하던 기술도 돈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위의 비명과 피 묻은 칼날뿐이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텍사스의 소식은 저를 더욱 처참하게 만듭니다. 삼성의 새로운 첨단 공장이 가동 준비에 들어가기도 전에 수조 원의 선주문이 쏟아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인재들이 텍사스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가 버린 신뢰를 미국은 법으로 보장했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부는 신뢰가 있는 곳으로 흐르고 기술은 존중받는 곳에서 꽃을 피웁니다. 멕시코는 그 당연한 진리를 깨닫는 대가로 국가의 미래를 지불했습니다. 저는 진술서를 쓰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비겁한 변명? 아니면 저 역시 탐욕에 눈이 멀어 데이터가 보내는 비명을 무시했다는 고백? 저는 결국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4평짜리 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너진 왕국의 잔해를 바라보며 후회하는 것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안드레아가 떠나기 전 유리창 너머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셨나요? 45조 원을 인질로 잡으면 삼성이 무릎을 꿇을 거라고 정말 믿으셨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보여준 그 차가운 이성과 압도적인 기술력이 언젠가는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었고 국가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 무모한 도박을 즐겼습니다. 이제 그 도박의 대가는 저 개인이 아니라 멕시코의 평범한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치르고 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마치 철창을 두드리는 누군가의 주먹질 같습니다. 딱 60일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장관실에서 안 됩니다라고 소리칠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신뢰를 우습게 여기고 기술을 약탈하려는 오만함이
이 나라의 수뇌부를 지배하는 한 비극은 언제든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명함 뒷면의 글귀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신뢰가 사라진 땅에서 기술은 멈추고 자본은 가장 빠른 길을 찾아 떠난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이보다 더 잔인하고 정직한 문장은 없습니다. 멕시코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멕시코라는 이름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경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는 땅,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나라. 이 낙인을 지우는 데는 아마 또 다른 20년이 아니라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공장에 남겨진 45조 원, 하루아침에 증발한 40만 개의 일자리, 그리고 기술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운 연구원들의 72시간. 뒤늦게 빈 껍데기만 남은 공장을 보며 멕시코 관료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고철을 얻고 한국의 기술이라는 영혼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부당한 위협 앞에서도 묵묵히 버텨낸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오직 실력으로 세계를 굴복시킨 대한민국의 저력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댓글창에 삼성 화이팅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모여 우리 기업을 지키는 거대한 방패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